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거절을 정말 못했습니다. 동네 반장님이 회비 거들어 오시면 네네 하고 바로 드렸고, 친구가 차 좀 태워줘 하면 피곤해도 나갔고, 며느리가 아버님 주말에 아이 좀 봐주세요 하면 제 일정이 있어도 그래 데려와 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착한 척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고 나면 밤새 잠이 안 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죠. 그래서 다음엔 또 네 하고 들어줬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아니, 편한 척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거절하고 나면 이상하게 죄책감이 드는 그 느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자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약했던 겁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자는 스스로를 노예로 만든다. 거절 못하는 건 배려가 아닙니다.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 없음이 결국 나를 지우는 겁니다.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절 못하는 사람은 10년 뒤에도 똑같이 괜찮아요 하면서 남의 부탁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 내 인생은 뭐였지 하고 허무해합니다. 반면 거절 잘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고 자기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10년 뒤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사람은 후회로 가득하고 한 사람은 만족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하느냐가 전부입니다. 말투 하나만 바꾸면 관계도 안 망가지고 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인간관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술 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절의 철학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사람의 본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지혜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 말 평생 입에 달고 사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타인도 보존할 수 없다. 거절의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주말에 나 좀 도와줘 하면 약속 있어도 응, 갈게 하고 집에 와서는 아, 내가 왜 또 그랬지 하면서 후회합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아이 좀 봐주세요 하면 몸이 안 좋아도 그래 하고 밤에는 허리 아파서 잠도 못 잡니다. 이웃이 반찬 좀 나눠주세요 하면 냉장고가 텅 비어도 가져가세요 하고 저녁엔 라면 끓여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착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당신은 착한 게 아니라 무서운 겁니다. 왜 우리는 거절에 이렇게 죄책감을 느낄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거절하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위협 감지 센서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작동하는 겁니다. 원시시대엔 이게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거절했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여전히 원시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 생존 위협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은 관계를 지키려고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게 관계를 망칩니다. 왜일까요? 첫째, 상대는 당신이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부탁하면 다 들어주네 하고 점점 더 큰 부탁을 합니다. 둘째, 당신은 점점 쌓입니다. 속으로는 화가 나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감정이 썩어갑니다. 셋째,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나는 이렇게 다 해줬는데 하면서 관계가 확 깨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찔립니다. 거절 못하는 관계에는 신호가 있습니다. 또 나한테만 부탁하네. 이 생각이 들면 이미 불균형입니다. 이번만 참자.
이 말을 3번 이상 했다면 당신은 이미 참는 게 아니라 쌓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힘든 건 모르나 봐. 이 생각이 들면 관계는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속 괜찮아요 하면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3%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1.8배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계속 억누르니까 마음이 병드는 겁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복수당한다. 관계의 본질은 균형입니다. 주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착취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서로가 선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여기까진 해줄 수 있지만 이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있을 때 상대도 당신을 진짜 존중합니다. 그럼 이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만들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의 진짜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부탁만 하는 사람, 전화하면 나 좀 도와줘로 시작하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든데 하면서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처음엔 친구니까 도와줘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합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 주말에 애 좀 봐줄 수 있어? 남편이랑 약속이 있어서 저는 그날 병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내가 병원 가야 해서 어려울 것 같아. 다음에 미리 말해주면 그때는 도와줄게.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볼게. 몸조리 잘해. 끝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거절했다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수단으로 본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모여 있습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서로 붙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춥습니다. 다시 붙습니다. 또 찔립니다. 이걸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깨닫습니다. 아, 적당한 거리가 있구나.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주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거리를 만드는 도구가 바로 거절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거절하되 관계는 유지한다. 나쁜 거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 돼요. 바빠요. 이건 문을 닫는 거절입니다. 상대는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좋은 거절은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괜찮으니 그때 도와드릴게요. 이건 문을 살짝 열어두는 거절입니다. 상대는 이해받았다고 느낍니다. 차이가 뭡니까? 나쁜 거절은 당신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좋은 거절은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엔 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문장 차이가 관계를 지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미안한데 나도 지금 여유가 없어서 어렵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며느리가 매주 아이를 맡기려고 한다면 이번 주는 괜찮은데 매주는 힘들 것 같아. 한 달에 2번 정도면 어떨까? 이웃이 자꾸 반찬을 달라고 한다면 오늘은 만든 게 없어서 드릴 게 없네요. 다음에 많이 만들면 나눠 드릴게요. 핵심은 뭡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되 냉정하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60대 분이 있습니다. 예전엔 동네 사람들이 뭘 부탁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호구로 봤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이 말투를 바꿨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번엔 제 사정이 있어서 어렵겠어요. 딱 이 한마디만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부탁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면서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투에 경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경계 있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의 핵심은 이겁니다. 관계는 거리입니다.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딱 적절한 거리. 그 거리는 누가 정해줍니까? 내가 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관계의 주인이 됩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남들 기대를 저버리면 미안한데요. 이것은 너무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순간 당신이 사라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70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손주들 돌봐주면서 살았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이거 해줘 하면 했고 손주들이 할머니 저거 사줘 하면 샀습니다. 그렇게 80세가 됐을 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뭐 했나 싶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분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미덕이야.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의지를 포기한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맞다는 겁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면 타인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졌으니까요. 왜 우리는 타인의 기대에 이렇게 민감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타인 중심적 자아라고 부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로 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착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의 눈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내 감정을 모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뭘 느끼지?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평생 남들 감정만 살폈으니까요. 둘째, 내 의견이 없어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하면 글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결정을 못 내립니다. 뭘 선택하든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듭니다. 이게 50년, 60년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사람이 텅 비어버립니다.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사람들을 40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34% 낮았습니다. 우울증 발병률은 2.1배 높았고 자존감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를 버린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문장만 바꾸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할게요. 가라.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지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엄마,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대요. 할 때 그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자. 친구가 다들 모임에 나오는데 너만 안 나와 할 때 미안해. 그럼 나갈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번엔 쉬고 싶어. 다음에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이기적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직한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남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텅 비어 있는데 무슨 수로 남을 채워줍니까? 비행기 안전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본인이 먼저 쓰고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럼 타인의 기대를 거절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였습니다. 며느리 집 청소하고 손주 돌보고 친구 모임 준비하고 이웃 반찬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저한테 부탁하는데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의사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거절 못하시면 죽습니다. 지금 당장 거절하는 연습하세요. 이게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1970년대에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글쎄요.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게 했습니다. 6개월 뒤 두 그룹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명확하게 거절한 그룹은 스트레스 수치가 41% 감소했습니다. 인간관계 만족도는 올라갔습니다. 애매하게 말한 그룹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스트레스 받고 관계도 그대로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명확함이 사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신호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나한테만 시키네. 이 생각이 들면 당신은 이미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건 책임감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힘든 줄도 모르나 봐. 왜 모를까요? 당신이 말을 안 했으니까요. 이 신호가 보이면 즉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관계는 더 나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까요? 핵심은 명확하게, 그러나 차갑지 않게입니다. 당연히 나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싫어요. 못해요. 이건 너무 무례합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명확하지만 품이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싫어요.는 감정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상대가 기분 나빠합니다. 사실로 말하면 상대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나 좀 도와줘 할 때 싫어. 피곤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주말에는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 좀 봐주세요 할 때 맨날 나만 시키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번 주는 내가 병원에 가야 해서 어렵구나. 다음 주에는 봐주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경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 달은 제 생활비가 빠듯해서 어렵구나.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친구가 자꾸 집에 오겠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선 쉬고 싶어. 볼 거면 밖에서 보자. 이웃이 계속 심부름을 시킬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요즘 제 일도 바빠서 다른 분께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네 모임에서 자꾸 역할을 맡으라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엔 제가 빠지겠습니다.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세요. 핵심은 뭡니까?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를 길게 대면 상대는 그 이유를 깨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65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예전엔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절할 때도 정말 미안한데요. 죄송한데요.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투를 바꿨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딱 이 한마디만 바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안 했습니다. 오히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물러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약점입니다. 저 사람이 미안해하네. 그럼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할 수 없습니다는 벽입니다.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이 마음대로 내 영역에 들어옵니다. 경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허락한 사람만 들어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거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면 상대가 화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를 잃은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착하게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면 네네 하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던 해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동네 반장이 회비 좀 더 내주세요 하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만큼만 낼 겁니다 하셨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우리 집 잔치 와줘 하니까 그날은 제가 쉬고 싶어서 못 가겠어요 하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왜 저래? 나이 먹더니 성격이 괴팍해졌네. 수근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나이 70인데 이제 남 눈치 보면서 살 시간이 없어.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거절하고 나면 밤새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다음에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날 문자 보냅니다. 어제는 미안했어. 내가 좀 그랬지. 이러면서요. 이게 뭡니까? 거절해놓고도 또 사과하는 겁니다.
거절하고도 미안해하고 사과하고도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평생 삽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볼까? 아닙니다. 눈치 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평가가 내 기준이 된 게 문제입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평가를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생존 본능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무리에서 쫓겨나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남들이 나를 싫어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이 당신을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밥 굶지 않습니다. 친구가 당신한테 서운해한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뇌가 옛날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진짜 내 모습을 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까 해서 본심을 안 드러냅니다. 둘째, 가짜 관계가 쌓입니다. 상대는 진짜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이 보여준 착한 척만 합니다. 셋째, 외로워집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자는 평생 타인의 노예로 산다. 미국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다른 그룹에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1년 뒤 두 그룹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타인 평가를 신경 안 쓴 그룹은 자존감이 올라갔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타인 평가를 신경 쓴 그룹은 자존감이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피곤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타인 평가를 신경 안 쓰니까 진짜 자기 모습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했습니다. 타인 평가를 신경 쓰니까 항상 연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하고 나서 미안해하지 마세요. 친구가 너 요즘 왜 그래? 차갑게 변했어,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미안해. 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 이건 또 사과하는 겁니다. 나는 안 변했어. 다만 내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쓰려고 해. 이게 당당함입니다. 이웃이 요즘 반찬 안 나눠주시네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죄송해요. 다음에 만들면 드릴게요. 이건 또 약속하는 겁니다. 요즘은 제가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요. 이게 경계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하면 변명처럼 들립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자는 결국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된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정작 당신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작 당신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진짜 자존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남들이 당신 좋은 사람이야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기준대로 살고 있어 해서 생기는 겁니다. 거절했을 때 상대가 화낼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당신의 몫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절의 철학을 배웠다면 이제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치명적인 실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이용당한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립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한 자를 지배하려 한다. 착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절을 못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착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누가 도움 청하면 다 도와주고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병을 왔을까요? 처음 일주일은 몇 명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히려 퇴원하고 집에 오니까 동네 반장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시죠? 다음 주 동네 청소 때 나오실 수 있으시죠? 할머니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써먹을 도구로 봤구나.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고해성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균형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면 상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는 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원래 주는 사람이구나. 그럼 내가 안 줘도 되겠네. 이게 반복되면 주는 사람은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사람은 고마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무시당합니다. 당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고맙다 는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요 했는데 나중에는 응 하고 끝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부탁이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차 좀 태워줘 했는데 나중에는 공항까지 데려다줘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이겁니다. 당신이 힘들 때 아무도 안 돕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다 도와줬는데 정작 당신이 필요할 때는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당신은 이미 호구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원인은 당신입니다. 상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이 경계를 안 그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를 테스트합니다. 이 사람한테 이 정도까지 부탁해도 되나? 시험해봅니다. 그때 당신이 안 돼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는 이렇게 배웁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구나. 그럼 조금 더 해볼까? 또 부탁합니다. 당신은 또 들어줍니다.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당신을 완전히 파악합니다. 이 사람은 뭘 시켜도 다 해주는 사람이야. 그때부터 존중이 사라집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2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거절을 잘못하는 사람들과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많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진짜 친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친구 수는 적었지만 진짜 친구 비율이 3배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 못하는 사람 주변에는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거절 잘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로 관계 맺고 싶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존중은 어디서 나옵니까?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존중합니다. 당신이 모든 걸 다 받아주면 상대는 당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상대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착하게 굴수록 무시당하고 선을 그을수록 존중받습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당신을 제대로 대합니다. 거절은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에게도 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괜찮다고 하는 게 편해요. 정말 그럴까요? 진짜 편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한 걸까요? 68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괜찮아요 하고 사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맡기고 가면 괜찮아요 하고 봐주셨습니다. 남편이 친구들 데려와서 술 먹으면 괜찮아요 하고 안주 차리셨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괜찮아요 하고 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더니 우울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 있으셨어요? 김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별일 없었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마음은 괜찮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 전 제가 한 분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며느리분이 자주 아이 맡기신다면서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럼 건강은요? 허리가 좀 아픈데 괜찮아요. 대화 내내 괜찮아요만 10번 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니면 괜찮은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찮아요.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감정은 힘들어요, 싫어요, 화나요인데 그걸 꾹 누르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감정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안으로 쌓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게 1년, 5년, 1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합니다. 사소한 일에 감정이 터지거나
아니면 안으로 무너집니다. 우울증이 오거나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억압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게 쌓이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 곳곳이 망가집니다. 괜찮아요.를 반복하면 관계도 망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는 진짜로 당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아픈데 괜찮아요 하면 상대는 아, 괜찮구나 하고 또 부탁합니다. 바쁜데 괜찮아요 하면 상대는 아, 괜찮구나 하고 또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참다 터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왜 몰라줘? 그럼 상대는 뭐라고 할까요? 그럼 진작 말하지 그랬어. 괜찮다고 했잖아. 억울합니까? 그런데 상대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한숨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온다면 당신 마음이 이미 지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만나기 전부터 걱정됩니다. 또 뭘 부탁하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자고 일어나도 또 피곤합니다. 이건 육체 피로가 아니라 마음 피로입니다. 네 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별것 아닌 일에도 화가 납니다. 이건 당신 안에 쌓인 감정이 새어나오는 겁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당신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아요. 대신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 좀 봐주세요 할 때 괜찮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어렵겠구나. 다음에 미리 말해주면 그때는 도와줄게. 친구가 주말에 나 좀 도와줘 할 때 괜찮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주말에는 내가 쉬어야 해서 못 도와주겠어. 평일은 괜찮으니 평일로 잡자. 이웃이 반찬 좀 나눠주세요 할 때 괜찮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만든 게 없어서 어렵네요.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드릴게요. 핵심은 뭡니까? 괜찮아요를 어렵습니다로 바꾸는 겁니다.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야 합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잃는다. 당신은 지금까지 참 잘 참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참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참으면 당신이 무너집니다. 괜찮아요. 말했다고 해서 당신이 정말 괜찮은 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해도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충분히 착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에게도 착해지세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괜찮아요만 반복한다면 그건 더 이상 착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주변에 이런 어르신 계시죠? 환갑 넘었는데도 자식들 눈치 보고 70세인데도 며느리 말 한마디에 움찔하는 분 말입니다. 나이 들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나도 편하게 못 삽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힘이 있어서 부탁을 들어줘도 몸이 버텼는데 지금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괜찮아요 합니다. 74세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허리뼈에 금이 갔는데 병실에서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퇴원하시면 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픈데도 그래 봐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옆 병상 환자가 아니 허리뼈가 나갔는데 또 봐주신다고요? 라고 놀라서 물으니까 안 봐주면 며느리가 힘들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자는 한숨 쉬면서 당신이 더 힘든데요 말했습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에서 10년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거절 못하는 분들과 거절 잘하는 분들을 비교했더니 거절 못하는 어르신들은 건강 악화 속도가 2.3배 빨랐고 요양병원 입원 나이도 평균 5년 빨랐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현저히 낮았고 우울증 비율은 3배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거절을 못하면 그 적은 에너지마저 다 남한테 쓰니까 자기 자신을 돌볼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겁니다. 중간 정보 I1 심리구조 설명. 나이가 들면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면서 스트레스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루 자면 괜찮아졌는데 나이가 들면 한 번 받은 스트레스가 일주일,
한 달 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조심해야 하는데 거절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결국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50대 이후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자도 피곤하다면 위험합니다. 예전에는 안 아프던 어깨, 허리, 무릎이 쑤시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거절 못하고 쌓인 스트레스가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뭐 라는 생각이 들 때인데 이건 체념이고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40년, 10년을 네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니요 하기가 어렵고 게다가 내가 이제 늙었는데 거절하면 자식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들어주는데 결국 이건 사랑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두려움으로 얻은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 오히려 더 당당해져야 합니다. 평생 일하고 자식 키우고 가정 지켰으니 이제 당신이 쉴 차례입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보호이고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아껴서 소중한 사람과 소중한 일에만 써야 합니다. 자식이 부탁해도 힘들면 힘들다고, 친구가 부탁해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건 배려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거절 못하면 당신이 먼저 무너지고 무너지면 누구도 돌봐줄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노년의 지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노년을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결국 하나였습니다. 거절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거절 못하면 당신이 먼저 무너진다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기억하십니까? 너무 가까우면 서로 찔리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만드는 도구가 거절이고 그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롭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다가 나를 잃어버리고 괜찮아요 반복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착한 척하다가 결국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는데 경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버텨줬습니다. 부탁 10개를 들어줘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부탁 하나만 들어줘도 며칠 동안 힘듭니다. 회복이 느려졌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에는 오히려 더 단호해져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당신의 노년이 지켜집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바꾸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거절하면 미안한데요. 저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고 충분히 많이 베풀었고 이미 충분히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도 착해질 차례입니다. 거절했다고 해서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괜찮다는 말도 진심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당신이 당신을 지켜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제대로 대합니다. 그럼 언제 거절해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몸이 힘들 때는 거절하세요. 피곤한데 괜찮아요 하지 마시고 오늘은 쉬어야 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둘째, 반복되는 부탁은 거절하세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 당신한테만 부탁한다면 그건 이용당하는 겁니다. 셋째, 내 시간이 필요할 때는 거절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는데 그 시간을 함부로 내줄 필요 없습니다. 넷째, 마음이 불편할 때는 거절하세요. 이건 좀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면 그게 당신 안의 경고 신호입니다. 말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미안하다는 말도 반복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거절부터 연습하세요. 오늘은 어렵겠어요. 이 한마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상대가 놀랄 수도 있고 당신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편해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힘든 척 안 해도 되고
밤에 후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는데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겁니다.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거절했을 때 화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절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